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효소에 대해서,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에서 배울 거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1강이랑 2강에서 솔직히 너무 오래 했죠. 그죠? 이건 좀, 제가 영상을 찍어 놓고도,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제가 생각해도 좀 나는 악마다.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영상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요거 촉매와 효소에 대해서 요거만 하고 짧고 굵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빨리 끝내볼게요. 저번 강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최대한 한번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할 게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효소는 이제 생체, 우리 몸에서, 즉 생명체 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촉매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우리는 촉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촉매가 무엇이었냐? 여기 있죠? 화학 반응에 자신은 소모되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더라. 중학교 때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직접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영상이라든지 글로서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실험은 간단해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가만 냅둬도 좀 부글부글 잘 끓긴 합니다. 기포 같은 거 잘 올라와요. 하지만 이산화망간을 딱 넣어주게 되면은 막 거의 터지듯이 이렇게 기포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자, 이때 이산화망간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가 가만 냅두면은 산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근데 이산화망간을 집어넣으면 그게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단 이산화망간 자체는 그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산화망간은 넣어줬을 때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소모되지 않는다. 다른 걸로 변하지가 않는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만큼은 잘 분해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뭐라 하자? 촉매라 하자. 나는 소모되지 않지만은 다른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들, 이거를 촉매라 하자. 이게 생명체 내에서는 뭐라 부르자? 생명체 내에 있는 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자. 여기까지 단어 뜻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촉매, 즉 효소가 어떻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냐?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프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부터 조금 잡고 갈게요. 아까 효소는 이제 촉매다. 즉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생체 내에서 사용되는 촉매가 효소다.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념부터.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물질들을 반응물이라 해요. 생성물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죠. 자, 에너지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화학 결합수가, 분자 내 화학 결합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큰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나오는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아. 에너지가 높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분자 크기가 크다. 분자 크기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간다. 아마 분해 반응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여기는 반응열은 무엇이냐?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예요.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열이, 자, 얘 같은 경우는 많은 거에서 작은 걸로 가.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날아간다는 소리지. 날아갈 때 거의 대부분 빛과 열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이걸 반응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나가니까, 즉 열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죠. 반대는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프에 대한 개념 설명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내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반응에 참여하는, 이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겠다. 이 색으로 할게요.
단위 시간 동안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와 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다?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고요. 반대는 분자 수가 적으면 단위 시간 동안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적으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고 이 그래프를 제대로 볼게요. 일단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냐? 반응을 실시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자. 뭐냐면 얘로 그냥 가진 않아요. 얘가 에너지가 높잖아? 얘는 에너지가 적잖아? 가만히 있다고 바로 스르르르 미끄러 가진 않아. 이런 반응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 물질은 고유의 뭐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진 않아요. 얘가 다른 걸로 바뀌려면은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바뀌어. 반응이 얘가 일로 변하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이 에너지의 크기가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효소는 어떻게 해준다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고. 이 그림에서 봤듯이 원래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애야. 근데 촉매를 투여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이 색깔로 해야지. 아니고 이 색깔로 해야지. 잘 보이겠지? 이렇게 된다고. 즉 효소 투입 전에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자, 이러면은 뭐가 장점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반응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에 비례한다고. 분자 100개가 있는데 효소를 투입하기 전에는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갈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모든 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다 가겠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줄여줬을 때 그만큼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늘어나겠지. 좀 더 쉽게 하면은 서울대 가려면은 1등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1등급 컷이 3등급으로 내려왔다고 쳐봐. 그럼 더 많은 애들이 서울대를 가겠지. 그럼 더 많은 애들이 반응에 참여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효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숫자를 늘려버리더라. 그러면은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한다. 요게 효소, 촉매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효소에 대한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요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요걸 응용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감소에 따른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자, 여기서 아까 그래프의 양상이 좀 다르죠.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값일까? A, B, C, D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거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반응에서 이게 효소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반응에서 효소가 참여한다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요거에 대한 답은 영상 맨 마지막에 해줄게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구조와 특징.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시작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효소의 작용 기전,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줄 때 요런 그림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효소는 어떤 식으로,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효소의 구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좀 더 복잡한 효소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많고 한데 그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원론적인 것만 좀 볼게요. 효소는 그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효소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활성부위라는 게 있어요. 활성부위. 이 활성부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물질이 들어와요. 물질이 결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활성부위다. 자, 여기 기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질은 그냥 반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질이 일로 들어오면은 효소가 여기에 딱 맞춰지게 되고
맞춰지면은 효소가 얘를 살짝 뭐 비튼다든지 살짝 없나 뭐 변형을 시켜준다든지 거의 화학적으로 변형을 안 시키고요. 구조적으로 얘를 살짝 비틀어준다든지 해가지고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해줍니다. 얘를 한 다음에 살짝 비틀거나 이렇게 구조 변형을 살짝 해줘가지고 뿅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요게 효소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조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학습지 옆에다가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효소의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거. 뭐냐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란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만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효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만 반응하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화학 반응 하나하나마다 필요한 효소가 다 있어요. 효소의 종류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구조가 꼭 맞아야지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효소는 어떻게 해준다고? 살짝 구조 변화가 살짝 구조를 살짝 비틀어준다니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얘가 만들어져야지만이 효소가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더라. 자, 보시면은 여기가 활성 부위예요. 기질 A가 있고 기질 B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얘랑 꼭 맞아.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냐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게 합쳐진 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얘가 얘 구조를 살짝 비틀어져가지고 생성물이 나올 수 있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바로 뭐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다. 반드시 알고 가시고요. 자, 이제는 빨리빨리 갈게요. 그 밑에 물질대사 중 한 가지 화학 반응에는 한 가지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요거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하고도 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요 얘기는. 자, 얘가 일로 가야 된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이렉트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다이렉트로 한 방에 뚫려버리는 루트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단계 끊어서 가는데 그 단계 하나마다 각기 다른 효소가 매칭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아까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 했죠? 단백질을 했죠. 그쵸? 단백질은 온도와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온도와 pH가 원래 설정된 최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활성이 떨어져 버려요. 효소는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라고. 그럼 효소 같은 경우도 체온 변화 그리고 pH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각자 효소마다 이게 존재를 한다. 최적 pH와 최적 온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이거를 살짝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이 대략 한 36에서 7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효소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한 요 정도 37도 선에서 최적 온도가 맞춰져 있어요. 자, 이유가 뭐다? 효소의 주성분은 뭐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무기촉매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망간처럼 그냥 일반적인 화학물질로 된 촉매예요. 얘네들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이용한 단백질 같은 이제 단백질 촉매, 효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단백질의 성질상 최적 온도를 가지고 여기 전후로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나 요거 이쪽으로 가면은 변성이 되어서 복구가 불가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 나면은 빨리 해열제 먹어서 열 떨어뜨려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넘어서 버리면 효소가 제대로 기능이 안 돼요. 복구도 안 돼. 그러니까 죽는 거야.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거는 촉진학생 때도 봤으니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 가끔 이제 지구상에서 야 진짜 여기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데서도 생명체는 잘 살아갑니다.
뭐 우리 같은 진핵 생물들 이런 생물들은 잘 없지만 저기 세균 같은 것들은 엄청 뜨거운 환경, 엄청 차가운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왜 그러냐? 아까 뭐랬어요? 효소는 최적 온도를 갖고 있다 했죠. 효소마다 최적 온도를 갖고 있다. 즉, 그 상황 환경에 맞춰서 최적값이 다 다르다는 거야.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은 효소들이 추운 데 적응하기 위해 추운 데 적응이 돼가지고 요 온도쯤에서 최적 온도가 활성화가 되고, 엄청 뜨거운 데 사는 애들은 최적 온도가 이쯤에서, 뜨거워서 살려면은 뜨거운 데서 효소 반응 일어나야 되니까 뜨거운데 최적화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 요게 이제 최적 온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최적 pH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들을 가지고 볼게요. 자, 펩신 위에 있고요. 위 여기.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위는 pH가 대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도 최적 pH가 어디 맞춰져 있어? 여기 맞춰져 있지. 이 이상 벗어나면은 얘는 기능을 잘 못해요. 아밀레이즈 침에 있고요. 카탈레이즈 일반적인 모든 세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효소라고 봐도 좋아요. 얘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얘네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체액이 pH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트리신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나오는데 얘도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근데 이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내뱉어요. 그래서 얘도 다소 염기성인 이쪽에 특화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효소별로 다 최적 pH가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중요한 얘기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컷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난 거였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것이고, 이제 효소가 여기다 참여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 여러분들 예상하셨나요? 다 찾았어요? 자, 탑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얘입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자, 아까 볼게요.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 얘가 1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 요 턱을 넘어야 된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어요. 자, 이 그래프와 다른 건, 아까는 이제 좀 물질이 분해되는 거였으면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더 연해제가 높아. 생성물이 더 결합수가 많다. 화학 결합수가 많으니까 얘가 더 큰 분자다. 즉 결합 반응, 합성 반응의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얘가 1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이 턱을 넘어야지 1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투입을 해줘야지 얘가 반응이 되더라.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촉매를, 효소를 투여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다만 얘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질 리는 없어. 얘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 요 선에서 끝나겠지. 요 그래프가 효소가 투입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에너지 크기에 대한 그래프일 겁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이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추론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